이영풍 기자. 네. 일주일간 저 대신에 고성국 TV를 지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 자리가 훨씬 편하던데요. 네. 아, 편하죠. 여기는 저 옆에 이것도 팔걸이도 있어요. 드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콜라겐 글루타치온입니다. 콜라겐 글루타치온. 예. 저는 왜 안 주세요? 예. 아니 뭐 이준배 한 일이 있어야지. 저 안 계셨을 때 제가 여기 게스트로 나와갖고 그 시청률 빡빡 빠지는 거 올려놨는데. 아, 이영풍이 그렇게 못했어요? 아니 잘했어요. 잘했는데 우리 고 박사님은 정치평론가인가 우리 국민 건강 지킴이인가 정체가 무엇일까요? 먹고 나도 맛있어. 콜라겐 맛있죠? 글루타치온. 네. 콜라겐 글루타치온. 예. 자, 이제 두 분과 함께 걸리면 죽는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이를 옆에 세워놓고 계엄설 계담을 생방송으로 유포시켰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제가 뭐 그 전날 제 개인 SNS에다가 이제 이 한미 회담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올려놨었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을 믿지 마라. 생방송을 하자는 것을 굳이 뭐 모두 발언만 생방송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 비공개로 하겠다라고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길래 글쎄 이거 국민이 다 알만한 얘기 주제를 가지고 회담을 하는데 그걸 뭐 굳이 이렇게 비공개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 혹시나 그 이재명 사법 리스크 어떻게 좀 봐줘 뭐 이런 얘기 할까 꼭 들어가서 녹취하라고 제가 나중에 딴소리한다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 날 막 언론에 기사에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거 보면서 아유 뭐 크게 뭐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거 없대더니 그랬구나 싶었는데 야 생방송을 하자고 하는 한동훈 대표의 얘기를 또 그 안에 또 서로가 뭔가 칼 하나를 들고 나왔는데 결국은 한쪽은 사법 리스크고 한쪽은 계엄인데 헛발질이죠. 근데 그 헛발질을 우리 한동훈 대표가 그냥 그 자리에서 얼굴 표정으로만 표시를 내고 말로 그걸 방어하지 못했다는 건 그 일당의 당대표로서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사실 그 뭐 이 양당 대표가 회담을 한다고 할 때부터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저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갖고 논다 저거 이런 어떤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분명히 뭐 만나서 신사적으로 우리 이준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사적으로 나오리라고 예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칙의 이 대마왕이기 때문에 반칙을 쓸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그 계엄령이라는 걸 던진 거 아닙니까? 지금 계엄령이라는 게 지금 며칠 지난 사이에 이게 그냥 허황된 날조된 그로 드러났잖아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한동훈 당대표가 아주 징글징글하게 그냥 농담조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공개된 자리에서 면박을 줘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본인의 어떤 평소 그 젠틀한 표정으로 그렇게 하면 그 바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바보 되는 겁니다. 그거 지금 모든 분들이 생방으로 보고 있는데 한쪽은 뭐 이 근거도 없는 계엄령이라는 이야기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생방으로 라방에서 떠들어 버리는데 그거 가만히 있으면 인정하는 거 되잖아요. 바보 돼 버리는 거죠. 그래도 저는 뭐 이렇게 보면서 최소한 이제 모두 발언하고 바로 비공개 이제 회의 들어갔잖아요. 그때 비공개 회의 끝나고 나오면서라도 정말 부적절했다. 맞습니다. 이게 일당의 당 대표가 또 아무리 그 민주당이 괴담 공작소라고 하지만 또 괴담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는 진짜 국민들에게 정말 이거 뭐 진짜 패륜 이상의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근데 이걸 하루를 숙성해서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때 가서 이거를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구나 우리 한 대표가. 그래서 이거 만회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 기자하고 둘이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는데 벌써 지지율이 쭉 빠져버리잖아요. 결국은 저는 회담 문제 때문에 특히 이재명의
계엄이라고 하는 이 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게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 제공이 됐다. 이거 제가 봐서는 쉽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재명이가 이런 똥벌 차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예. 예? 이거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뭐 김민석이가 얘기하고 누가 얘기하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냥 질른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진짜 이 똥벌 제대로 찬 거예요. 그래갖고 이재명이가 찬 똥벌이 거꾸로 날아가갖고서 그 이재명이 골대로 막 들어가기 직전이야. 수비수는 다 저 공격하느라고 아무도 없어. 그게 공이 한동훈이 앞으로 날라온 거야. 그냥 발만 탁 갖다 대으면 한 골이야. 제가 봐선 그게 발로 안 오고 머리로 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차 이 생각에 하루가 지난 거지.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그냥 발만 갖다 대으면 한 골 따는 건데. 이게 복싱으로 치면요. 네. 이 변칙이잖아요. 이재명은 변칙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복싱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칙 선수들한테 가장 특효약은 뭐냐면 마구 패주는 게 특효입니다. 그러니까 변칙을 쓰면은 그냥 박살이 난다는 걸 보여주려면은 한동훈이 그래도 젊은 정치인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지금 무슨 소리 하시냐고 모든 언론 매체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히려 거기서 헐리우드 액션을 해야죠. 한동훈 대표는 이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조금 신경질을 내고 말이죠. 약간 그런 어떤 테크닉이 부족하다.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본인에 대한 또 지지자들의 좀 실망감이 커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보면 이게 이제 고정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여론이 있거든요. 그런 여론들 빼면은 결국은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건 지지자들의 여론일 거예요. 대통령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적폐라고 하는 적폐청산이라는 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냈습니까? 근데 사실 그걸 못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못한 거에 대한 실망감이 계속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많이 빠지고 어려운 상황인데 결국은 지금 한동훈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적절치 못해서 그래서 한동안 이건 사실 한동훈이가 아니고 한동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동한 어려울 것 같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재명이도 이번에 이렇게 똥볼 세게 안 차거든요. 나름 구력이 있어서. 이번에는 너무 황당한 똥볼을 찼어요. 그러니까 이걸 수습하느라고 정성호까지 나서더라고.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 민주당의 계엄령 괴담은 이게 처음 시작이 8월 21일 날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의 발언입니다. 본인의 근거 있는 확신이다 이러면서 지금 이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가 등장하고 신원식이 국가안보실장으로 가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거 계엄한다. 본인은 안에서 떠들고 자기 형인 김민웅은 밖에 나가서 아스팔트에서 떠드는 거예요. 그 말은 제가 봐서는 짰어요. 이거 처음부터. 형은 밖에서 떠들고 나는 원내에서 떠들게. 그러면 이거 뭔가 쉽게 이야기하면 장사 될 것 같아. 이슈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 뒤에 또 김병주까지 또 거들고 이러면서 지금 한 보름 정도 이 계엄령 계담 가지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근거가 있느냐?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상상력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보통 보면은 이제 김민석이가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 굉장히 시작은 아마 단순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충암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이제 출신 고등학교 그 이제 충암 동문들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몰아가려고 뭔가 해봤는데 결국은 이제 그게 이제 무리수를 둔 거죠. 무리수를 뒀는데 제가 봐서는 민주당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부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뇌에서는 그거에 대한 증거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계엄령이야. 계엄할 거야 쟤들 이렇게 확증을 해버리면은 뇌는 계속 그거에 대한 근거를 내놔요. 이제 에비던스를 주는데 첫 번째 에비던스가 그런 거야. 충암파냐? 또 예를 들어 예전에 뭐 기무사 뭐 문건 아니야? 뭐 이렇게 과거 소환해 갖고 또 과거를 소환한 거를 재생산하고 확대해 갖고 괴담 만들고 이게 얘들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은 굉장히 단순한 데서 시작했는데 이 심리적으로 병들이 들어서 그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그 어떤 유혹, 그 마약 같은 짜릿함 이거를 못 잊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권에도 그와 유사한 틀을 적용해서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이준배 회장님 말씀하신 그 2017년 기무사 계엄령 뭐 준비 문건 또 소환을 하고 또 뭐 친일 프레임도 짜고 등등 이렇게 해서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촛불 행동이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때하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국민을 바라보는 수준이에요. 이게 앞서도 얘기했지만 마치 무슨 대통령을 자기들이 쉽게 얘기해서 무슨 물려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검찰총장 시켜놨더니 배응망덕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우리 대통령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국민한테 하는 얘기예요. 굉장히 그 위험한 발언들을 하는 거예요. 그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이 뽑아주신 국민이 뽑아주신 대통령을 지들이 무슨 왕조 시대도 아니고 그게 물려주고 물려받을 일이냐고요. 그게 근데 국민들을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예전처럼 촛불 들고 나온다. 그거는 걔들 굉장히 위험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촛불이 본인들한테 갈 겁니다. 예. 이 뭐 좌파들이 뭐 완전히 꼬리를 내려가지고 그런데 이런 건가요? 그 좌파가 공격하면 막고 있다가 아니다 싶어서 우리가 반격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먼저 꼬리를 딱 내리면은 반격 안 해야 되나? 그런 거는 그 복싱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한 구석에 몰아넣었으면은 KO 될 때까지 그냥 심판이 말릴 때까지. 말릴 때까지 그냥 사정없이 어퍼컷까지. 그렇지. 그래서 아니, 주저앉게 만들어 버려야죠. 경기가 끝났다고 호루라기가 아직 안 울렸고 심판에 판정이 없는데 선수가 경기를 멈춰버리면 그건 지겠다고 자초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게임은 아직도 호루라기를 불지 않은 상황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진행 중인 경기거든, 싸움이거든. 근데 그거는 아니죠. 분명히 지금은 공격할 때이고 공격을 해서 본인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있으니 조금 더 세게 가야지만 된다. 지금 사실은 이제 정성호 의원이 사실 친명계 좌장이고 오선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저 CBS 뉴스 프로그램에 나와서 근거가 뭐냐고 그 사회자가 계속 물으니까 그 제보가 어떤 거냐? 그런 상상력. 상상을 해가지고 계엄령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말은 우리 지금 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구속에 몰린 거예요. 더 이상 근거 될 게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따끔하게 거짓말 못 하도록 갖다 발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써놨잖아. 거기 얘기하잖아. 본인들은 뭐 이게 지금 이제 돌리는 거예요, 말을.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뭐 이런 증거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전형적인 민주당 수법들이잖아요. 지들이 말 던져놓고 여론이 안 좋으면 본질을 흐리는 또 다른 또 괴담들을 쏟아내고 맞아요, 한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두면 제2의 괴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주사를 놔주든지 매를 들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죠. 예. 예, 문재인 일가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영풍 기자? 지금 일단 이 문재인 일가에 대한 수사의 가장 그 중간에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광화문 사거리의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문다혜입니다. 문다혜. 네, 문다혜입니다. 문다혜를 보고 있으면 이게 이제 어떻게 가겠구나. 대충 이게 이제 흐름이 보이는데 지금 문다혜한테 본인의 엄마인 김정숙이 보자기에 사서 5천만 원 던져준 거 아닙니까? 그 친구가 무통장 송금하다가 거기다가 자기 이름 앤드 김정수까지 써가지고 검찰에 포착이 된 것인데 그 5천만 원 갔죠? 또 출판사에서 자기 아버지가 쓴 책 그 기획한 출판사에서 또 2억 5천이 갔죠? 그 3억이 갔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제주도 별장행 사건이 또 터져요. 지금 이거 사실은 캐톨릭 신자들 사이에서 말이 많습니다. 송기인 신부가 어떻게 제주도 별장을 소유하고 있지? 신부는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발령을 받으면은 다음 발령식 할 때는 박스 하나 들고 가신대요. 대신에 먹을 거 먹고 자는 거는 저 교단에서 해결해주고.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용돈이야, 용돈. 그런데 어떻게 현직 신부 그것도 송기인 신부라고 하면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부산 경남 지역의 좌파 세력들의 거의 스승 대부지, 대부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분이 제주도의 별장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걸 문다이에게 넘기는데 3억 8천에 넘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캐톨릭 신자들이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이거는 캐톨릭 신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교황청의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캐톨릭에서의 신부의 위치는 정해져 있는 룰이 있습니다. 뭐 결혼하지 마라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사유재산을 재산 없어요. 예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법을 어긴 거예요. 이 사람은. 캐톨릭이세요? 아니요. 그건 다 아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 캐톨릭 신자들이 굉장히 충격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신자의 문제가 아니라 교황청에서 이 신부 자격을 박탈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이 사실관계가 이제 이미 팔았다고 사고 했잖아요. 사고 팔고 그럼 사유재산을 팔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런 거고 또 이게 오늘 또 저도 우리 고 박사님 아침에 방송을 제가 봤더니 그 김준일 시사 그분이 나오셔서 뭐 애 문제 대통령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거는 노하고 무는 유자녀죠. 우리 박하고 유는 무자녀예요. 자녀의 문제를 지들 문제지 이거를 싸잡아 갖고 같은 문제로 보는 것도 제가 어이가 없어 갖고 굉장히 좀 웃었다. 근데 제가 이 문 가족사에 대한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언론에서는 뭐 이게 막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는 좀 무관심한 척하다가 나중에 이게 좀 조금 문제가 좀 심각해지니까 친문을 좀 끌어안으려고 하는 뭐 소위 얘기하는 친명 친문 통합의 차원에서 이걸 당 차원의 뭐 특위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사실은 이 문제는 문 가족 수사로 인해서 명수사가 피해가 올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저는 문재인 최소한 이재명이는 그 지점을 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10월달, 11월달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지금 모든 민주당의 지지 세력은 지금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집중이 돼야 돼요. 제명 방탄을 해야 되는데 재임 방탄까지 지금 딱 들어온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제명은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결국은 이게 집중이 아니라 분산될 가능성이 있어갖고 아마도 제가 봐서는 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재명의 위기다. 결국은 그 소위 얘기하는 친문 세력들은 절대 제명이 도와가면서 문재인이 잘못되는 걸 보지 않을 겁니다. 재인이 때문에 제명이는 제명이 못 살. 그렇죠. 그런 이제 그런데 판단이 듭니다. 몇 달 전부터 이 그 문재인 일가에 대한 어떤 수사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만 해도 이재명은 사실은 양팔을 끼고 아주 무관심한 입장을 좀 표명했다는 그동안 좀 그랬어요. 예, 초기에. 근데 우리 이준배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거 이렇게 가만히 놔뒀다가는 자기한테까지 불이 붙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아니 이미 붙었어. 내가 봐서는 이미 붙어서요. 이건 이제 본인을 지키는데 이제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를 친문 뭐 친명 이걸 통합을 하자 이거는 제가 봐서는 굉장히 얘들 또 요즘 거의 헛발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거는 이재명한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있습니다. 그 문정숙이 뭐 샤넬 디자이너도 이제 소환이 됐어요. 예, 김정숙입니다. 그 문정숙이 아니야? 김정숙. 네, 김정숙인데요. 그 이 사건의 핵심은 그거죠. 그 행사장에서 입었던 옷, 샤넬 재킷이 어디 갔냐 했더니 결국 그 샤넬 쪽에서 다시 뭐 기부 형식으로 가져왔는데 그게 문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옷인 거죠. 그래서 원래 김정숙이 입었던 옷은 어디 갔냐? 인마이 포켓한 것이냐? 뭐 이런 지금 어떤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지금 같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이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문다이뿐만이 아니고 이 제주 별장에 대해서 그럼 저 원래 주인이 송기인 신부 맞아? 이런 지금 의문이 나오고 있는 거죠. 명의만 송기인으로 돼 있고 진짜 실제 주인은 혹시 다른 사람 아니야? 문재인 일가 중에 누구? 예를 들자면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많은 유튜버들하고 기자들이 제주도 그 한림 읍내로 가서 그 지금 별장을 찾았어요. 그 별장이 이제 노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간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어보니까
그 건물에서 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여기 사시냐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관광객인데 숙박이다 이거예요. 숙박. 그거 20몇만 원 받고 한다. 네, 20만 원 낸대요 하루. 음. 그 에어비앤비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숙박업소까지 하네? 그럼 이 돈은 누구한테 가는 거지? 뭐 문다희한테 가는 것인가 아니면 송기인 신부한테 가는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럼 그것들이 경제 공동체야? 그러니까 송기인이랑 문재인이가? 엮기에 따라서 아니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성원 씨도 뭐 경제 공동체로 묶었는데 피가 섞인 혈족인 문재인 문다혜 뭐 이거는 뭐 그냥 경제 공동체로 바로 가는 거죠. 근데 저는 네.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주요 사건들마다 지난번엔 목사님, 이번엔 신부님이에요. 민주당이 이렇게 종교 지도자를 앞세워서 아니 그 최재형이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목사인지 아닌지 정확하지가 않대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본인도 목사라고 하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 목사 같지 않은 목사, 신부 같지 않은 신부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는 우리 종교계가 가만히 둘 문제가 아닌데 이 문제의 발단이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발 문제의 핵심이 종교의 목사라는 직위와 신부라는 직위를 지금 본인들 정치에 이용하는 거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도 우리 대한민국 그 기독교와 천주교도 단순히 이 사건의 본질은 사실은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런 잘못된 범죄에 네.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이용되는가? 예, 여기 우리 이준배 후보 이준배 직함이 뭐야? 저 많아요. 회장도 되고 위원장도 되고 뭐 다 돼요. 예, 부르시고 싶은 대로 부르시고. 위원장. 예. 세종시당 위원장. 이준배 위원장 말씀 중에 급한 문자가 하나 올랐어요. 예, 뭔데요? 스님들은 엮이지 마세요. 스님들 조심하라는 뜻이죠. 예, 또 누군가를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근데 제가 오늘 또 문대의 양의 뭐 어쨌든 그 딸 이제 사건의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아빠 찬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문제 대통령 어쩔 수 없다. 이게 민주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어떤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가족 건드리는 거 아니야. 참지 않겠다. 이거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조민이한테 배운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그런 식으로 서로를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의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 내 가족을 건드렸다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면 국민들이 야 그래도 다 건들 건 없어도 가족은 건들면 안 되지. 이런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하는 거 요것도 조민이의 어떤 같은 선상에서 이런 행동을 그때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문제 조국이도 애문제였고 문재인이도 애문제였고 이재명이도 애문제였고 지금 다 지금 애문제라고 하면서 살짝 자식 문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 이거 부적절하다. 근데 이것들이 왜 그 죽은 노무현이를 자꾸 소환을 해요? 이게 이제 뭐 논두렁식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자꾸 소환하는 이유는 네. 사실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그 수사를 받으면서 자기들이 그랬잖아요. 패족 세력이 되었다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는 패족 세력이 되었고 정치권에서 완전히 떠나야 되는 세력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이 패족 세력이 노무현 대통령의 그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서 그 뒤에 다시 회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그 안타까운 죽음을 복귀하고 소환하는 순간 자기들이 정치적인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문재인이도 일단 먼저 죽어야 되겠네. 그거는 뭐 네? 우리가 방송에서 뭐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사법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 수사는 결국 추석이 지나면 네. 문다혜는 물론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필요하면은 뭐 비공개로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조사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쓴 책의 출판사가 왜 2억 5천을 문다혜한테 보내냐 이거예요. 디자인 값으로 2억. 디자인 편집비로 2억. 예, 그러니까 굉장한 파격적인 말도 안 되는 아무리 전문가 프로스페셔널 아무리 갖다 대도 2억을 받기는 곤란합니다. 그 뭐 저기 선거기획사 대표 박동원 씨라고 있는데 그분 말이 그 편집비로 2억을 받으려면은 책을 거의 뭐 수만 건 찍어내도 뭐 모자랄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5천만 원은 또 빌려줬다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보도를 한 조선일보 기자가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우리 돈 준 거 없다. 이렇게 또 오리발을 내밀더라는 거 아닙니까? 네. 검찰 조사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그래서 아마 그 돈의 문제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유롭지 못하다. 자기의 애 문제이기 때문에 좀 여론이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 박근혜 대통령을 왜 그렇게 몰아가지고 그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식의 이런 문제 그리고 또 다시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하는 문제 이거는 아마 친노 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친문 쪽에서 입장에서 봐서는 이렇게 맞추고 싶을 거예요. 프레임을 같이. 예, 노무현과 문재인 탄압 뭐 어쩌고 이렇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재명은 또 문재인을 이렇게 몰아세울 거예요. 아까 앞서서 얘기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의 문제는 사실은 본인이 끊겠다라고 하는 뭔가가 있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좀 뭐 우리 정치사에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이제 뭐 얘기지만 어쨌든 이거는 또 이 삼각구도가 있다. 그래. 예. 문재인, 이재명, 노무현. 이 관계를 나중에 좀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는데 마지막으로 이 부분 짧게 좀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 특검법 말이에요. 예. 지금 한동훈의 입장이 뭐예요? 제3자 특검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지난번 전당대회 기간 동안 네. 국민의 눈높이라든지 민심을 강조하면서 대법원장 등 제3자가 공정하게 추천을 하면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 말에 책임을 져야지 말에. 그런데 이 말에 책임을 질 수 없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걸 민주당이 그걸 꼬투리를 딱 잡아서 물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물고 들어왔는데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는데 민주당 등 야7당이 좋은 사람이 안 나오면 계속 다람쥐 책바퀴 돌듯이 재추천 할 수 있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건 무슨 말이냐? 결국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한동훈 당대표의 그 제3자 추천 특검법 그 말을 꼬투리를 잡아서 물고 들어가면서 실제로 내용은 디테일은 자기들이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되도록 만들잖아요. 그럼 지금 한동훈 당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난감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거 난감해할 게 뭐 있어? 나 특검 안 하겠다고 하면 그만인 거 아니야? 왜 그걸 못하지?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정말 좀 거부감이 있어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민주당의 어떤 그 의견에 동조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뭐 보관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는 아까 우리 이준 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만났던 자리에서 계엄령 이야기가 나왔을 때 회담이 끝나고 나오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이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루 지나서 쓰게 되면 그 이미 판 다 끝나고 말이죠. 오해를 받는단 말이죠. 그래.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식으로 좀 입장 정리가 필요합니다. 메시지 정리가. 제가 어제 어제 전해드렸나? 그 최영재 국장 아시아투데이 그 칼럼 거기에 인용된 그 글이 칼 슈미트라는 독일 헌법 철학자 그 사람이 이제 정치학자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정치를 이렇게 규정했거든요. 정치란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것이다.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정치의 핵심을 딱 짚어낸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좀 잔인한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세종시당위원장 이준배 위원장한테 한동훈은 적입니까? 동지입니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당대표가 되기 전에는 분명했어요. 분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당대표가 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분명했어요. 근데 선거라는 게 결과론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된 이상은 어쨌든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 근데 그걸 만약에 못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과거에 야당이었을 때는 대통령이 안 계셨고요. 지금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아무리 당의 서열이다 아니면 의전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대통령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또 당대표가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근데 지금 최상병 문제는 정권을 지금 향하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런 문제를 그렇게 가벼이 야당 대표가 던진다고 해서 넙죽넙죽 받을 일은 아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요, 최상병 특검 또 4번째 올렸잖아요. 저는 이 거부권 쌓이면 대통령한테 굉장히 유리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게 이 횟수가 지금 21번이나 어쩌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야당의 폭주와 비례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문제는 나중에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바닥을 저는 쳤다고 보고 공간 대통령께서 굉장히 지지율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건도 그거에 한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한동훈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 코미디 만들지 마라. 결국은 비토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결국은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둘 다 코미디 되지 말고 이쯤에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최상병 특검법은 결국은 한 대표가 스스로 결자 해제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말씀 듣는 중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고요. 그리고 적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댓글들이 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네. 네,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한동훈 당 대표가 그 자유우파 정당의 친구, 자유우파 정당의 지지자가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 제가 좀 나이브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녁이라도 늦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그리고 만남의 시간을 좀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만나면 지난 20여 년 동안 검찰 그 수사 현장에서 한솥밥 먹었던 식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나서 뭐 형님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간에 그 믿음과 신뢰를 복원하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김건희 여사에게도 그 사석에서 만나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형수잖아요. 형수님 라면 하나 끓여주세요. 그리고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말하세요. 그러면 자유우파 정당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지지자도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진정성 있게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그 자세를 한번 보여주시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예, 저도 동의하고요. 대통령을 먼저 만나기 전에 선행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 전화한다고 대통령이 만나주고 그러실 것도 아닐 것 같고 이미 본인이 민주당에게 빌미를 제공했던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이거 먼저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 입으로 잘못된 건 잘못됐다.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 굉장히 대통령이나 우리 그 여당에 굉장히 자유우파 여당에 큰 데미지를 준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과하시고 충분히 또 대통령께 용서 구할 건 용서 구하고 먼저 이런 선행적인 작업이 있어야 대통령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회담을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둘이 악수를 했는데 결국은 이 악수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이는 둘 다 얻은 거 없고 루저만 됐는데 실질적인 승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이 개혁을 계속 밀어붙이는 이것은 민심의 끝이 바닥까지 가야 결국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에 뭐 연연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굳건히 좀 의지를 갖고 대통령이 가주시고 우리 한동훈 대표는 그 의지를 꺾지 말고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분의 마무리 말씀까지 들었는데 마무리 말씀 들으면서 조금 전에 제가 대담한 심평 변호사의 이 페북 글에 올린 시, 페이스북에 올린 시가 다시 생각이 났어요. 제목이 모를래라. 예, 짧은 시니까 읽어드릴게요. 남편 넥타이 하나 사면 그 사람 것 하나 더 사고 지성으로 보살폈는데 그렇게 20년 쌓인 끈끈한 정 한 칼에 끊어버릴 줄 어찌 짐작조차 했으리. 모를래라. 아, 그거 시는 부부의 얘기 같은데 그 중의적인 표현의 내용은
다른 분들 두 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모를래. 우리 고 박사님 네. 마음을 모르겠네. 오늘은 누가 죽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 이영풍 기자와 이준배 회장 두 분이 제대로 걸린 자들을 잘 처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